리튬이 전 세계에 석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더 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해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주식회사예요. 책에서 미래 사회의 석유는 리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역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많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불균질하다는 점이 있어요. 네. 바람이 매번 똑같이 불지도 않고 해가 매번 똑같이 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질한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 좋거나 바람 잘 불 때 저장했다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저장하는 그 저장 장치가 흔히 말해서 ESS라는 건데 쉽게 해서 2차 전지죠. 이 2차 전지들을 우리가 만들 때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리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이 이제는 제2의 석유 같은 역할을 상당 부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꼭 기존의 석유의 영역을 대체하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모든 가전제품이 다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거나 배터리 기반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런 배터리 사용의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도 리튬의 수요를 점점 높이기 때문에 저는 제2의 석유다. 이미 이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거 교과서에서나 선생님한테 하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리튬 쪽으로 이렇게 좀 패러다임이 자원이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약간 후발주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도 꽤 많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업 개발권, 이것이 석유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석유 개발하는 그 시절에는 우리가 완전한 후진국이었잖아요.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주름잡고 있었고 기타 서구 열강 국가들이 패권을 주름잡고 있을 때 아라비아 국가라든가 여러 국가들의 석유 시추권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줘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광업 개발권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네. 돈도 있고요. 실제 포스코도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자원을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회사인 포스코가 지금 리튬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전방 산업에 보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후방 산업에 보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광업 개발권 이미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리튬이 좀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리튬 캐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더욱 리튬에서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건 육상에 있는 호수라든가 산맥에서 리튬을 캐는 것보다 바다에 용존되어 있는, 바다에 녹아져 있는 리튬의 양이 무궁무진하다 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바다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상업성까지 확보한 건 아니지만 그 원천 기술의 노하우까지는 우리나라도 확보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삼면이 바다인 국가로서 이런 곳을 활용해서 또는 대양으로 나가서 거기서 리튬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은 이건 공해상이니까 우리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서 리튬이 전 세계에 석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더 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앞서서 이제 미국과 중국 이렇게 큰 틀에서 짚어주시고, 그래서 대외 환경을 보면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좀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자원에서는 이런 기회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것과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미래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한국의 미래. 예,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도 원래는 우리나라가 올해 불황 또는 불황까지 아니더라도 경기 위축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을 이유가 원래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들 몇 개 꼽아보십시오. 여기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나오는 산업들 몇 개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등등 몇 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반도체, 전기자동차 이 세 가지 산업을 모두 잘하고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한국밖에 없어요. 네. 대만은 반도체 잘하지만 2차 전지와 자동차
자동차 산업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이 세계질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보다 비교 열위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전도유망한 사업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요즘 왜 경기가 이 모양이냐?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때문이에요. 지금 2차 전지 공장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세계 앵커 기업인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모두 전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죠. 총 14개를 짓고 있어요. 네. 전부 기가급 팩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14개 공장을 전부 그 기가급 팩토리의 공장을 만약에 미국의 아메리카 온리 정책 기조가 없었다면 어디다 줬을까요? 중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우리나라겠죠. 네, 중국은 어차피 갈등 가기에 있으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울산 같은 광역시 하나 더 생긴데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 세계 2차 전지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 조성된다 하면서 들썩들썩 돼야 되는데 그 공장들을 전부 미국에 갖다 바친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먼 미래를 보고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자동차 지속적으로 투자도 해왔고 또 발빠르고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는데 이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전부 내수경제 활성화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단 되게 아쉽고요. 10년 가까이 앞으로 한국이 저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마음 아픈데 마지막 전성기 구간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워낙 급속도로 초고령사에 진입하잖아요. 이 초고령사에 진입하고 나면 국가의 혁신 역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국민들 다 대다수가 중장년층인데 누가 혁신을 하며 누가 먼 미래를 보고 새로이 베팅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십수년 우리가 정말 잘 나갈 즈음에 많은 돈도 벌고 경제적 성과를 축적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야, 이 좋은 전성기의 중요한 시드 중 하나인 2차 전지 공장은 전부 미국으로 가고 2차 전지뿐만이 아니죠.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현대자동차도 전기자동차 공장 새로 짓고 있는데 또 미국이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국내에 있었으면 훨씬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지 않았는가 싶고 중장기적으로는 10년 가까이가 우리가 전성기로 확보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뭘 잘 먹거리를 찾아내는지가 그 다음 행보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구 구조만 좀 아니면 그래도 2033년 정도까지는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교수님께서 책에서도 이게 말씀하시듯이 정말 세계 곳곳을 거의 60개국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어떤 국가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저런 거를 조금 배우고 교훈으로 익히면 앞으로 조금 더 뭐 전성기를 더 늘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국민들의 합의 아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아 보일까라고 싶었던 곳이 사실은 저는 홍콩이었어요. 홍콩은 이제 금융산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금융업이라는 걸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높은 국민소득을 보였던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 여력이 굉장히 높아진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 생산하고 뭘 만들어 팔지 이 고민만 했다가 이제는 돈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돈 없을 때는 근로소득이지만 돈 있고 나면 투자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국가도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이제 그 반열에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투자를 잘하는 나라들 가만히 봤더니 홍콩이 그래서 참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좀 금융 강국이 되는데 좀 관심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냥 완전히 이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추진하던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페인이라 이런 나라들인데 네. 이런 나라도 뭐 제조로서 뭔가 물건을 잘 만들고 이런 역량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디자인, 패션 이 부분에서 아주 높은 성과를 내요. 그런데 이 디자인과 패션도 우리가 어떤 뭐 명품 백이라든가 의류 이런 거 하나 살 때는 뒤에 공 하나 더 붙었어도 그거 갖고 싶어서 안 달릴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 콘텐츠 강국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잘 활용하면 그런 산업에서도 교두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죠. 그렇군요. 그 홍콩이 그 중국 관할로 좀 들어가면서 거기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문제가 됐죠. 되시나요? 중국 관할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금융업이라는 건 원래 규제가 없어요. 네. 그 담당자들의 창의력, 상상력 이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중국은 금융산업을 그렇게 자유롭게 두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홍콩에 있던 금융회사들은 과거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중국이 일국 양제를 하겠다라는 믿음 아래 거기서 활동을 했던 건데 중국 본토의 입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거 여기서 비즈니스 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콩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글로벌 투자 은행들과 이런 데들이 지금 엑소더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길 바랬는데 상당 부분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로 가버렸죠. 하지만 뭐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좀 봐요. 우리나라도 좀 제도가 후진적인 걸까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많아요. 우리도 금융업을 일반 산업을 부양하고 지원하는 서브 역할로만 인식을 해왔거든요. 기업들이 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대출해 줄 것이냐, 기업이 수출한다고 했을 때 지급보증 어떻게 서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금융업을 생각했지 금융을 외국에 수출하고 금융 상품을 외국에 수출한다 이 생각은 많이 안 가졌거든요. 우리도 빨리 좀 인식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 그래도 들으면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것 그건 같아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융산업 또 문화와 디자인, 패션, 문화 이런 쪽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 반도체가 그 대만의 TSMC와 또 요즘에 뉴스 보니까 일본이 미국과 또 연합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관점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강점도 있고요. 네. 경쟁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안심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먼저 대만과 좀 비교를 해드리면 대만은 반도체의 국가의 명운을 건 나라예요. TSMC라는 회사도 뭐 제 책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TSMC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해서 대만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주식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갑자기 TSMC에 발주를 한다, 아니면 TSMC에 뭘 위탁한다, 근데 TSMC가 이걸 제대로 커버를 못한다, 아니면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UMC라는 회사가 대만에 또 있어요. 근데 이 UMC라는 회사와 TSMC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 생산의 모듈과 프로토콜을 상당히 많이 일치시켜놨어요. 그러니까 TSMC 생산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발주량이 더 많거나 그러면 UMC에서 전화해서 쉽게 해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전화해서 물량 좀 받아줘. 오케이 하고 같이 가동을 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라는 건 상대가 이렇게 반도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설계를 하면 그 설계 도면대로 똑같이 무조건 만들어서 딱 납품하는 게 아니라 제조를 하다 보면 그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설계대로 했더니 실제 성능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 다시 여기에서 소소한 설계 수정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떠실까요? 핑퐁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쟤들 설계대로 만들어 봤더니 성능 안 나오는데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TSMC뿐만 아니라 UMC 그리고 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자재 국정 그 연구소들 다 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국가 전체가 나서서 반도체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결한 곳이고,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 대만의 TSMC만큼의 어떤 집중적인 어떤 지원을 받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이야 TSMC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지,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대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래요?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했고 저거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 의구심까지 있었어요. 와. 그거를 국가가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하면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야. 계속 인력 쏟아붓고 돈 쏟아붓고 장비 또 사주고 또 연구해봐라 또 해주고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해볼게요. 저희가 TSMC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묻지마로 지원하고 도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안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국가가 중소기업도 다 못 도와주면서 대기업을 왜 도와주는데 이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이 파운드리라는 업종은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공정으로 그냥 표준화된 공정 속에서 누가 그걸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 대량 생산의 캐파로 가격까지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네. 파운드리는 내가 뭘 표준화돼서 만든 다음에 파는 게 아니라 네. 누가 발주를 해야 돼요. 가만히 여기서 앉아있으면 누가 와서 띵동 누른 다음에 네. 애플이에요 하면서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설계 도면 주거든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대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죠. 몇 개나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한다는 건 뭐다? 제일 큰 발주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럼 이건 달리 말하면 TSMC에 발주하고 있는 그 큰 고객들, 큰 발주처 중에 두 회사만 갖고 와야 되는 거. 갑자기 삼성으로 발주처를 바꾸면 네. 1, 2등이 싹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쪽은 떨어지고 여기는 올라가고.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처럼 설비 엄청나게 투자해서 계속 생산하고 똑같은 물건 만들고 이런 업종이 아닌 거예요. 야.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이제 누군가가 그 대량 설비 구축해서 나 지금이라도 해볼게요 라고 하면 우리 삼성과 SK가 야 D램 반도체 시세 더 찍어서 시세 확 낮춰 해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걔가 저 만든 거랑 내가 만든 게 표준화된 제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누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TSMC 애들만 자꾸 부탁을 했더니 얘네가 옛날처럼 일 열심히 안 해. 다른 데 어디 있어? 그럼 그 중에 영순위가 삼성이거든요. 네. 만들 수 있다 없다는 일단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삼성에도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업종은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예전에는 없는 시장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시장까지 바라봤을 땐 삼성에게 기회가 많다. 그 물량을 그 TSMC가 다 소화할 수도 없는 없을 부분도 수 있으니까. 있고. 예.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수율 문제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본과 미국이 합세해서 반도체를 좀 부활시키는 거,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라피더스들 많이 네. 요즘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라피더스 같은 경우는 뭐 소니까지 투자를 해서 지금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소니는 이미 이미지 센싱 분야에서는 전 세계 1등 가는 반도체 회사예요. 그것도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 센싱에 대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뒷단에 있는 논리 회로 부분은 예전에도 벌써 TSMC에다가 발주해서 그걸 붙여서 써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미지 센싱이라는 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나면 더 많이 발주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소니는 이 뒤에 있는 뒷단의 논리 회로 부분도 더 많이 TSMC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거 하던 회사 우리 이쪽 일본에다 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앞부분 만들고 네가 뒷부분 만들어서 붙여서 빨리 팝시다. 원래 하던 사업의 규모를 크게 늘린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물론 거기 슬로건에 보면 옛날에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2나노 공정을 2030년인가 2027년인가 그때까지 우리가 제일 먼저 가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 어마어마한 내용도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일본이 14나노 정도까지 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데 오히려 퇴보해서 이 14나노까지 만든 회사가 2나노 가려면 뭐 지금 당장은 7나노, 5나노 하다가 이렇게 갈게요.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어요. 역량이 아직 안 돼서. 옛날에 이와 비슷한 일이 D램 분야에서도 있었어요. 엘피다라고. 우리 히타치랑 NEC라든가 이런 회사들 합쳐가지고 마지막 남은 D램의 불씨를 살려보자. 그래서 엘피다를 일본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산업은행이죠. 그 국책 정책자금까지 동원해서 회사 하나로 통합해서 니들이 해봐. 이제 우리가 정권을 줬고 이제 니네밖에 남은 게 없어. 연합군을 만들어 줬어. 딱 했는데 엘피다도 결국 문 닫았잖아요. 네. 바로 그때 전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엘피다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일본이 주저앉아가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 통폐합해서 뭐 해봐라라고 하면서 정책자금 지원해서 한 회사로 통폐합해본 적 많지만 안타깝게도 전례를 봤을 때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엘피다도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2차 전지, 네. 뭐 인공지능, 네. 혹시 뭐 디스플레이나 바이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 좀 동의하시나요? 디스플레이는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네. 너무 많이 따라가졌어요. 네. 그리고 중국이 우리나라 인력 빼가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인력 빼가는 것들은 신문 지면상에서 많이 보셔서 걱정들 많이 하고 그러셨습니다만 반도체 인력은 한국 인력 빼간 것보다 대만 인력 빼간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력 유출이 대만에 비해서는 뭐 비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인력은 한국 인력을 너무 많이 빼갔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성능은 중국이 한국을 거의 턱밑까지 쫓아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또 독특한 아주 뭐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그나마 좀 호재가 될 법할지도 모르는 뉴스가 하나 있다면 미국이 디스플레이조차도 중국산이 탑재되어 있는 것은 안 받는다 이런 조치들이 좀 추가될 뭐 이런 조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부분인데요. 이게 바이오랑 그러니까 기초과학과 엮여져 있는 거, 의학, 화학, 그 다음에 물리학, 뭐 이런 것들과 많이 엮여져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의 격차를 우리가 좀 극복하려면 시간 좀 걸려요. 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기업을 극복하려면요. 그래서 바이오를 지금 당장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단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부분은 바이오도 제조예요. 약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도 앞으로 각광받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이잖아요. 이런 쪽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뭐 그렇게 이건 우리 같은 개인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국가이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가 일부 있고 그리고 고령층 인건비 비중이 또 좀 높죠. 인구 구조상. 그러다 보니 이거 물건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대안으로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 게 로봇이에요. 네. 우리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상하게 로봇 회사를 많이 인수하거나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해서 보여준 적이 있고 맞아요. 우리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했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회사들의 공통점 엄청난 고용을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로봇 회사들을 직접 인수합병해 가면서 육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